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태현님, 최기현님 콩으로 들어와 주셨고요. 유튜브로는 570분이 넘는 분이 지금 들어오셨네요. 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다 확인할 수가 없네요. 예,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눠보죠.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오늘은 전지효 변호사가 자리를 비우셔서 조으론 변호사님께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정치 뉴스로 좀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출이 됐고 보도 내용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 좀 정리해 보면서 경선 과정, 득표율, 수락 연설, 야당의 반응 이런 것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교수께서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을 살펴보면은요, 지난달 4일부터 어제까지 진행이 됐고요. 네. 지역별 순회 경선과 더불어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1차, 2차, 3차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 결과 누적 투표율 50.29%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위를 차지했고요. 네. 이낙연 후보가 36.5%로 2위를 차지한 상황이고요. 추미애 후보가 9%, 정확하게는 9.01%고 박용진 네. 후보가 1.55%를 얻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아침에 속보를 보니까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로 공식 선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지도부는 조금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당내에서 그동안 사퇴했던 후보들의 표를 무효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는 또 소식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향후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어제 수락연설을 한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고요.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 대첩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 지도의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말을 했고요. 또 보편 복지 국가를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의 반응이 지금 싸늘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대장동 특검을 하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최근에는 지금 천막농성까지 돌입한 상황이고요. 그래서인지 이재명 후보 당선에 대해서도 일각의 반응을 보면 축하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이 특히 이재명 후보가 당내 마지막 3차 일반 선거인단 투표에서 네. 1위를 하지 못했거든요. 정리를 해드리면 이재명 후보는 28% 정도를 얻었고 선거인단에서 예, 네. 이낙연 후보가 62% 정도를 얻은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강조를 하면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여론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여러 가지 남아있는 과제도 많고 또 최근 당내에서 제기되는 경선물복 논란을 비롯해서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정치권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먼저 그러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의 이재명 지사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죠. 조으론 변호사께서 먼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굉장히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되면서 이 지지가 굉장히 약화가 된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제 불안감이 생겼다. 이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번에 과반이 넘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숫자적인 측면이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과반이 된 것이 아니라 네. 50.3% 정도로 굉장히 약소하게 이게 과반이 된 것이고 또 이게 과연 과반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당규 자체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은 이것을 과반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죠. 민주당 후보로서의 좀 입지가 좀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데 이제 왜 엄청나게 경력을 쌓은 다른 후보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1위를 했을까를 좀 봤는데 네. 이건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민심이 지금 투영이 된 것인가. 이재명 후보를 그릇에 비유하자면
유권자들은 지금 어떤 인물을 통해서 본인의 욕구를 투영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지금 좀 해석을 하자면 이재명 후보 본인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도 한 번도 안 한 이른바 여의도 정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지방에서 정치 경험을 행정 경험을 쌓은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민주당과 여당의 지지층은 이재명 후보를 기성 정치인하고 좀 다른 측면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기득권 타파라는 측면에 대한 욕구가 투영이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성남시장이라든가 경기도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본인의 실적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역시 중앙정치에서의 어떤 이슈나 정쟁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저 사람이 뭘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했나 이런 부분이 아마 이 후보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를 발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뭐 사이다 발언이라든가 선명상 이런 부분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조직 선거를 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SNS라든가 여론전에 일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조금 쓴소리를 하자면 뭐 다른 후보들도 그렇지만은 그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한 발언들이 문제가 돼서 캠프에서 보직을 내려놓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뭐 음주운전 관련 발언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후보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후보가 어떻게 메시지를 잘 관리하고 후보의 철학이 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겸허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짚을 점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약한 층으로서 지금 여성 젠더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공약도 발표하고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앞으로 여야의 주자들이 만약 이대로 어떤 결정이 되고 야당도 결정이 되는데 이 문제는 또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왜 젠더 문제와 인권 문제가 있을 때 후보들이 당당하게 자기의 소신을 밝히지 않고 적당히 갈등에 대해서 묻어가려고 하는지 그 부분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갈등을 촉발시켜서 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가는 방향성이 뭔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답을 좀 더 명확하게 내는 쪽으로 앞으로 좀 정책을 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내 경선에서 검증받은 부분과 또 달리 더 날카로운 대선 주자로서의 검증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으론 변호사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에 경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그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제 선관위에다가 이의 제기를 공식 제출하기로 했다라고 결정이 된 상태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가장 문제가 됐었던 이번 그 과반, 유효수의 과반에 대해서 이것을 과연 중도 포기자들의 표를 무효표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모수로 삼고 그 득표율을 정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무효표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 수를 다 합한 수를 가지고 모수로 삼고 유효수를 이제 산정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해석의 문제로 남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당원 당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당원 당규에는요. 이제 59조에서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처리한다라고 해서 사퇴자들에 대한 표를 당연 무효표로 본다라고 해서 아예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해서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단순 합산한다라는 내용이 60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9조에서는 사표한 사람들의 표는 무효로 하고 60조에서는 이거를 마치 다 단순 합산한다 하니까 이게 해석이 두 개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무위에서는 맨 처음에는 이게 59조가 더 우선한다. 그러니까 무효표는 다 빼고 무효표를 제외한 나머지 수로만 이제 나중에 이제 유효표를 산정을 하니까 이번에 결과가 50.3%로 그렇게 나온 것인데 맞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퇴한 사람들의 표까지 넣어버리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과반이 안 되는 거예요. 49.3%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 부분이 이낙연 대표 측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겁니다. 그 전부터. 근데 이거는 일단 당규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가 틀렸다, 뭐가 맞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해석의 문제로 들어가실
들어가게 되는 그러네요. 것이고 이게 만약에 법원에 간다라고 해도 법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해석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당의 그 당규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자치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법원이 그런 정치적 행위나 아니면 그런 당규의 입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보는 입장에 있어서 그 다른 그런 법령에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당규에 규정된 내용이 민주주의의 그런 핵심 가치, 민주주의 원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정도가 되지 않으면 그렇겠네요. 이거는 당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당규 내용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이의 제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크게 어떻게 당에서 어떤 정치적인 판단으로 변경 해석을 하지 않는 한 기존의 해석이 이렇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혜영 교수께서는? 네, 저는 기존에도 지금 이상민 위원장이 계속 당헌당규상 59조 1항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가 없다, 무효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선을 그었고 따라서 이걸 완전히 뒤집었을 경우에 당 전체의 혼선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아마 뭐 당 지도부라든가 당 중진이라든가 당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하면서 좀 봉합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결국은 어쨌든 후보 수락 연설까지 한 사람의 태도인데 사실 이재명 후보의 뭐 사이다 발언은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박근혜 정부 때는 굉장히 이재명이란 인물을 정치인으로 부상시키는 역할도 했고 또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지지층 분들도 있어요. 본인은 그거를 억강부약이라고 합니다. 강자를 누르고 약자에게 관대하다는 의미인데 문제는 저는 이 발언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굉장히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면서 같은 당에 있는 사람이건 중도층이건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건 굉장히 안티 이재명을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어쨌든 대선 후보면 대통령을 하겠다라는 지도자의 후보의 군에 올라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포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물론 중요하죠. 후보가 정치적으로 또는 뭐 경제적으로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는 물론 살펴봐야 되는데 이 의혹에 대해서 사실은 뭐 온갖 주장이 나오다 보니 다른 정책들은 국민들이 알 기회가 너무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서 국정감사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처에서 굉장히 자료 열심히 준비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치권이 좀 차분하게 국정감사를 진행을 하고 후보 측의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재미없고 따분해 보일지 모르나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나 정책과 비전은 계속 다듬어야 되고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그 작업이 계속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민주당 대선 준비에는 과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또 미치게 될지 저희가 이제 차후에 좀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서 이제 대선 과정 계속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죠. 이제 앞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요즘에는 모든 상품을 이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서 오프라인 판매 직원들이 이 온라인 매출에 대한 기여 노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해달라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뭐 아주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서 조으론 변호사께서 좀 관련된 내용 찾아서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네, 이번 연휴에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직원들이 지금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조에 따르면요. 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한 샤넬 화장품 그리고 로레알 사나 화장품 이런 브랜드들의 90% 정도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도 그 화장품들을 지금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운동을 벌이게 됐느냐 하면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백화점이 일방적으로 연장 영업을 결정을 하면서 사전에 실제로 일을 하는 직원들과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백화점들이 요구하는 대로 직원들이 일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부당한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 늘어난 이제 온라인 판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온라인 판매에 분명히 오프라인 직원들의 노동력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판매 따로, 오프라인 판매 따로 이렇게 봄으로써 오프라인 판매가 당연히 줄어드니까 오프라인 판매 직원들의
노동도 그만큼 줄어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회사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말이 뭐냐면 코로나 시대가 되고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소비자들은 가격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그렇죠. 혜택적인 면에서 오프라인 가서 어떤 물건을 구입한다기보다는 온라인에서 구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상 같은 거나 뭐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이제 선뜻 구매를 하려다가도 이게 좀 색이 안 맞으면 어떡하지? 뭐가 그렇죠.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오프라인에 직접 가기는 갑니다. 가서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보고 뭐 거기 계신 직원분들에게 물어보고 하지만 구입은 안 하고 구입은 온라인에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과연 오프라인에서 직원들이 나에게 응대해준 서비스 에 대한 실적이 오프라인에서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지막으로 구입은 온라인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다 온라인 매출로 잡힌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온라인 매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은 줄어든다. 그러면은 계속 오프라인 직원들을 그러니까 소위 쪼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프라인 직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분명히 서비스를 한 대가로 온라인 매장의 매출이 늘어나는데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여러 가지 문제, 코로나, 뭐 인터넷의 발달 이걸로 인해서 오프라인 매출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기여는 전혀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이 부분을 들어서 이제 그 온라인 기여에 대한 노동을 인정해 달라라는 요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어쨌든 시대가 변하게 되면서 판매 방식의 변화도 따라오는 그런 지금 변화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새로운 뭐 요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온라인 기여 노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공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일을 하는데 일한 것을 전혀 인정을 안 해주는 데서 오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회사 측이라든가 좀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시세이도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온라인 판매 기여분을 매달 고정 수정으로 지급하기로 합의가 됐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여분 5,000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뭔가 이 노동을 인정해 준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지 이게 어떤 분쟁으로 가거나 장기전으로 간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최근에 사실 여러 가지 고용 형태가 바뀌면서 약간 달라 보이지만 큰 맥락에서 같은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면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매장 직원들이 최근에 트럭 시위라는 걸 했어요. 맞아요. 이거는 프랜차이즈가 늘어나면서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감당해야 될 노동, 특히 이벤트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반영을 한 거거든요. 네. 그 문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 있는 거고 최근에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이 법적 분쟁까지 갔다가 좀 뭐 정치권이 중재에 나서서 타결이 된 게 있는데 대리운전 노동조합을 과연 교섭권이 있는 노조로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이게 뭐 법원까지 가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뭐 좀 타협하는 쪽으로 갔는데 우리가 지금 온라인이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프랜차이즈 매장 확대라든가 이런 새로운 환경에 놓이면서 곳곳에서 이런 노동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쨌든 협의체와 사측이 협의를 해가면서 단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서로가 마주 앉아서 얘기를 좀 하면서 한 번의 문제를 풀진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한번 시도해보는 거 좋지 않겠는가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론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비 체제나 판매 체제가 변화하고 다양한 종류의 근로자들이 이제 새로이 발생하고 기존 그렇죠. 노동자리에 기존 노동자들이 설 곳이 많이 없어지고 네. 침해를 받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사 간의 협의가 잘 돼서 이번에 시세이도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금액은 적지만 예. 인정을 해주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로지 이 화장품, 이 산업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 있어서 지금 온라인화가 되고 그렇죠. 기존의 영업직들,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우리가 다 그 매장에 가서 실제로 딜러를 만나고 맞아요. 구입을 했지만 이제는 쉽게 온라인으로도 구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판매 시작한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비단 이번에 한번 열렸던 그런 어떤 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뭐
이제 시위를 하는 그런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영역으로 우리가 넓혀서 그런 그렇죠. 근로자들의 노력을, 노동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분들의 노동이 지금 그분들이 받고 있는 임금에 적절하게 이게 산입이 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일단 법적으로도 어떤 내가 서비스를 주었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는 기본 원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프라인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해서 온라인 매출에 기여를 한 이 인과관계를 우리가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은 법적으로도 쉽게 가능한 문제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 범위나 금액을 어디까지 산정할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논란의 그렇죠.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산정하기도 좀 어려울 수 있고요. 하지만 이게 온라인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반품 AS를 받아주고 상담을 해주고 이 부분은 오프라인에서의 이런 부분이 온라인에서 어떤 연관이 있다라는 거는 법적으로도 충분히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기여 노동 부분이 이제 인정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상응한 대가를 이제 받아낼 수 있는 사회로 점점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연계성, 지금 인과관계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인식을 좀 해야 될 것이고 노동에 대한 어떤 평가도 좀 기존의 평가와는 좀 다른 평가들이 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한마디씩 더 정리를 해 주신다면. 예, 뭐 아무래도 백화점이나 이런 곳들이 이른바 연휴 때 대목이다 해서 연장 영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좀 요구사항은 공동 휴식권을 좀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무조건 안 하겠다가 아니라 백화점, 노동조합, 협력업체 3자가 합의해서 좀 결정하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들어볼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대로 된 휴식권도 보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조으론 변호사께서는? 그것도 정말 타당한 근거고요. 기존의 백화점 서비스업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받는 처우가 굉장히 열악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화장실도 고객 화장실 쓰지 못하게 하고 이제 고객이 없는 상황에도 계속 근무 시간 내내 서 있어야 하는 약간 육체 노동을 강요하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고쳐진 점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보면 그냥 가만히 그냥 문제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좀 공론화를 해서 이번에 기여 노동도 조금 인정이 된 것만큼 많이 논의를 하고 사회적으로 이거를 수용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지를 방법을 이제 탐색하는 것이 모두 다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작게나마 시작한 첫 발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뉴스픽 조으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2부에 돌아오겠고요. 30분부터는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레니 크라비츠의 It Ain't Over Till It's Over 듣고 오겠습니다.